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토학과정 강영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Time MOE, Billion Scale Time Series Foundation Models with Mixture of Expert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9월 말쯤에 아카이브 프리프린트 상태로 공개가 되었고요. 해당 연구는 이 시계열에 있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새로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어떤 모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버뷰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문론의 이름은 Time MOE입니다. 이 Time MOE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새로 구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어서 이 믹처 오브 엑스퍼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믹처 오브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활성화되는 엑스퍼트 수를 제한해서 추론 비용을 줄이면서도 모델 성능을 유지하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타임 300 빌리언이라는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도메인에 걸쳐서 범용적인 예측 능력을 갖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시계열 예측이라고 함은 시계열 정보를 사용해서 이 미래의 시계열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퓨처 값을 예측하는 그런 과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미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매우 큰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요즘 핫한 LLM도 이에 해당하고요. 이 시계열에 대해서도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어떠한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을 해가지고 다양한 태스크, 도메인에 걸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시계열에 대해서도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어나 비전과 다르게 좀 많이 연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플렉시빌리티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포캐스팅 문제든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시계열 입력을 받고 시계열을 출력을 할 때 이런 시계열 입력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계열 예측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랭스라고 하면 결국 시계열의 입력을 주는 그 입력 시계열의 길이가 되겠는데요. 이런 컨텍스트 랭스도 정해진 길이가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다양한 길이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되고요. 포캐스팅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계열을 어느 시점까지 예측을 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음 시점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뭐 10시점, 100시점 굉장히 다양한 포캐스팅 호라이즌을 다뤄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인풋 베리어블, 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자연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런 변수의 개수를 좀 같이 어떻게 이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계열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변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센서를 다루고 그 센서를 몇 개를 다루냐에 따라서 변수의 개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계열이 갖고 있는 프리퀀시들도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고, 이 시계열 자체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이 분포 자체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지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제너럴라이저빌리티, 결국에는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잘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계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전 학습으로 이제 많은 데이터셋을 봤다고 할지라도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처음 보는 어떤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계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스로 이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해서 이전까지 나왔던 모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타임 GPT부터 레그라마, 타이머, 크로노스, 모멘트, 타임스 FM, 모이라이,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할 타임 MOE까지 이 테이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키텍처도 뭐 인코더 구조냐, 디코더 구조냐, 인코더, 디코더 다 사용하고 있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인풋 토큰을 포인트로 다루냐, 패치로 다루냐, 뭐 컨텍스트 랭스 몇 가지 다룰 수 있냐, 뭐 그런 다양한 차이점들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이 타임 MOE가 말하고 싶은 타임 MOE의 차별점 중 하나가 이 모델의 사이즈가 다른 여태까지 나왔던 파운데이션 모델들보다 굉장히 크다. 그리고 데이터셋 스케일도 여타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이 제한됐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FFN도 덴스가 아니라 스파스를 썼다라는 것도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시계열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포문을 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논문이 이 타임 GPT 1이라는 논문이 되겠는데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이 GPT 모델이 가진 강력한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해서 결국에는 포캐스팅 하도록 예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근데 이름은 타임 GPT지만 이 모델 구조는 그냥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임 GPT 같은 경우는 구형 같은 경우는 클로즈 소스이지만 API를 지원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베타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 단별량 데이터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작성을 해놨는데 해당 말은 결국에는 이 채널 인디펜던스로 변수마다 따로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그라마입니다. 레그라마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포인트 지점들을 토큰화를 해주는데 해당 지점의 어떤 수치값만 가지고 토큰화를 하는 게 아니라 레그 피처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시점 뒤, 한 시점 전, 그 다음에 7시점 전, 14시점 전 이런 식으로 이 과거 시점의 수치까지 같이 사용해서 어떤 토큰으로 만든다라고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그라마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만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디터미스틱하게 예측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프로바스틱 확률적 예측을 수행해서 예측된 값의 불확실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레그라마 또한 채널 인디펜던스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오토리글스하게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포캐스팅 뿐만 아니라 임퓨테이션, 어노멀 딕션 태스크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 타이머도 채널 인디펜던스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이 시계열 데이터를 저희 정교화를 하고 연속적인 이런 수치를 이제 어떠한 이제 텍스트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이 고정된 이 숫자 범위의 이 수치 텍스트를 토큰으로 변환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산적인 토큰으로 분할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토큰화된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기존 언어 모델 아키텍처를 그대로 적용한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노스 또한 프로바스트 포캐스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 트래젝토리를 샘플링한 다음에 예측 분포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멘트입니다. 모멘트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를 패치 단위로 나누고 그다음에 패치 단위에서 마스킹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하는 방식의 사전학습, 그러니까 마스크 타임 시리즈 프레딕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학습이 수행이 되고 이렇게 사전학습된 모델 구조를 가지고 포캐스팅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어노멀틱션, 임퓨테이션 같은 것을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식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타임 시리즈 파일이라는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타임스 FM입니다. 타임스 FM 같은 경우는 패치 디코더 스타일 어텐션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패치된 부분을 오토릭을 시작해 다음 패치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이라이인데요. 이 모이라이는 제가 이전에 3월 달쯤에 한번 리뷰를 했었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제가 리뷰한 영상 찾아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이라이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인디펜던스를 보는 게 아니라 채널 디펜던스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변수를 다룰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설정을 했는데, 이런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플래튼으로 해서 하나의 큰 시퀀스로 만들고 그 안에 트랜스포머에 애니베이트 어텐션이라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변수 상관없이 모두 처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은 타임 아이디, 베리트 아이디가 있어서 해당 패치가 어떤 시점에 해당하는 패치이고, 그 다음에 그 패치가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 패치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순하게 패치 사이즈를 나눌 때 하나의 패치 사이즈가 아니라 8, 16, 32, 64, 128 이렇게 멀티 패치 사이즈 프로젝션을 통해서 각기 다른 프리퀀시를 갖는 패턴을 찾아내고 마지막에 예측할 때도 프로바스틱 포캐스팅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분포에서 예측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포에서 예측을 수행한 다음에 그걸 같이 융합을 하는 믹처 디스트리뷰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모이라이에서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셋인 로사도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 굉장히 좀 재미있는 연구다 보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논문에서 그럼 이전까지의 지금까지 나왔던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댄스 트레이닝입니다. 이 댄스 트레이닝이랑 하면은 결국 대부분 어떠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이 댄스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입력 토큰들이 모든 모델 파라미터랑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결국에는 그 시계열이 갖고 있는 이런 패턴이라든가 정보들이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스테빌리티 앤 컨버전시가 되겠는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는 매우 이질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다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뭐 적절한 모델 설계가 필요한다라든가 어떠한 이 파라미터만 계산이 될 수 있게끔 스파스하게 계산이 될 수 있게끔 라우팅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성능과 계산 효율성 간의 절충이 좀 요구된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자들이 자기네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타임 MOE랑 이전에 연구했던 그 중에서도 이제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컸던 모이라이랑 크로노스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계산되는지에 따라 에버리지 MSE를 계산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 타임 MOE 같은 경우는 모이라이나 크로노스보다 활성화된, 그러니까 결국 사용되는 파라미터 수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라이 크로노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장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플럭스를 계산해가지고 플럭스 대비 MSE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타임 MOE랑 댄스, 그러니까 타임 MOE랑 동일한 파라미터 사이즈를 갖는 댄스 레이어를 구성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계산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이 퓨샷하고 제로샷을 같이 비교한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덴스한 레이어랑 스파스한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과 그런 이제 속도를 보기 위해서 낸 결과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스파스한 레이어를 사용한 타임 메모리가 속도 면에서도 성능 면에서도 더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논문에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표가 적혀져 있는 문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자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델 캐퍼빌리티랑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를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어떠한 도메인이 들어와도 이 유니버설한 포캐스팅 성능을 내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찾고 싶다라는 게 이 저자들의 목표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메소돌로지, 타임 MO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랑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뒷장부터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포캐스팅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이 히스토리컬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면 입력 시계열을 의미를 하는데, 결국에는 입력 시계열 뭐 첫 번째부터 t 시점까지, 그러니까 컨텍스트 랭스가 t인 입력 시계열을 넣어주겠다라는 게 이 해당 부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이 타임 MOE도 채널 인디펜던스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차원의 개수가 하나인, 그리고 어떤 수치가 t객만큼 있는 그런 입력 시계열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이 타겟 타임 시리즈는 이 t 시점부터 이 포캐스팅 호라이즌은 h만큼 길이의 d 시점까지 예측을 하는 그럼 아웃풋 시계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풋 토큰 임베딩인데요. 결국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인풋 토큰을 구하게 되는데, 인풋 토큰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이전에 뭐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포캐스팅에서도 패치 와이즈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포인트 와이즈 토크나이제이션, 결국에는 한 인풋 시점에 대해서 한 수치에 대해서 토큰화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와이즈 토크나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보니까 이 인풋 시계열의 길이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 요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가변 길이의 시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모델의 유연성과 넓은 적용 범위를 갖고 시간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포인트 와이즈 토크나이제이션을 사용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이 모이라이에서는 패치 단위를 하면서 뭐 부족한 길이에 대해서 뭐 패딩 처리를 한다든가 패킹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가지고 가변 길이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사실 꼭 포인트 와이즈일 필요는 없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런 가변 길이를 다루기 위해서 포인트 와이즈로 접근했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인베딩 처리를 할 때는 이 스위글루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각 타임 시리즈 포인트마다 포인트 와이즈 토커나이제이션을 인베딩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위글루라고 하면은 이 스위시 액티베이션 펑션하고 게이트 리니어 유닛 GLU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액티베이션 메커니즘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스위시를 계산하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랑 어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하나를 더 둬서, 해당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왼쪽에 해당하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 웨이트를 가지고 어떠한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스위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디멘션 하나하나마다 얼만큼 가중치를 줄 것인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계산된 값을 시그모이드를 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가중치를 더 주게끔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풋 토큰 인베딩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MOA 트랜스포머 블럭으로 가게 되는데, 트랜스포머 블럭 같은 경우는 디코더만을 사용해서 오토 리글스하게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 그 블럭 안에는 입력을 정교화해서 학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섭 레이어의 입력마다 RMS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커즐 어텐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커즐 어텐션을 수행할 때는 그런 시퀀스 길이의 유연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런 외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모이라이에서 제가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커셔 어텐션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테크닉 중 하나가 모든 레이어, 이 어텐션에서 사용하는 이 커리키 밸류 레이어의 그 레이어만 제외를 하고 모든 레이어에 존재하는 바이어스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RMS 노멀라이제이션, 커저럴 텐션, 그 다음에 다시 RMS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 믹처 오브 엑스퍼트로 들어가는데, 믹처 오브 엑스퍼트는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그런 토큰 임베딩에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해당 방식 같은 경우는 해당의 이제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토큰 임베딩을 컴플렉스 넘버로 나타내고, 이 포지션을 토큰 임베딩을 이 로테이션 회전시킨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커리와 키의 관계가 있을 때 커리와 키를 컴플렉스 넘버로 어떠한 스페이스상에 위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둘의 관계는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둘 사이의 각도는 유지를 하면서 결국 상대 거리는 보존이 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회전을 시키면서 텐서, 그러니까 커리와 키의 텐서 자체는 절대적인 위치 정보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의 정보는 바뀌지만 둘의 상대적인 거리는 보존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임 메모리에서 가장 중요한 믹처 오브 엑스퍼트가 되겠는데요. 믹처 오브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여러 엑스퍼트 네트워크로 구성되게 되고, 각 네트워크 자체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시계열 포인터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개, 하나의 엑스퍼트 또는 여러 엑스퍼트로 라우팅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여러 엑스퍼트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갖게 해서 그냥 랜덤하게 라우팅 되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 n, 여기서는 엑스퍼트의 수를 n개로 두고 있는데 총 n 플러스 1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n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각기 다른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엑스퍼트로 두고, n 플러스 1 마지막 그 하나의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여러 컨텍스트에 걸쳐서 공통된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이 쉐어드 엑스퍼트로 지정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계열이 들어와도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쉐어드 엑스퍼트는 무조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피드포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GLU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대해서 어떤 W가 곱해지고 해당 시그모이드를 구해서 Gn 플러스 1T를 구하게 되면은 이 쉐어드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계산된 이런 값에 이 시그모이드 값이 곱해져서 0에서 1 사이의 가중치를 갖는 그런 값을 만들도록 하고요.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이 또 계산된 SIT, 이 소프트맥스로 계산된 SIT를 통해서 어떠한 엑스퍼트의 할당이 될 확률로 나타난 다음에 이 확률에 따라서 탑 K에 해당하는 엑스퍼트만 이 활성화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탑 K를 몇으로 주냐에 따라서 엑스퍼트를 몇 개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본 논문에서는 K를 2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K를 2, N을 이제 8로 두고 있는데 8개의 엑스퍼트 중에서 2개만 활성화가 되게끔 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활성화돼서 계산된 값하고 쉐어드 엑스퍼트에서 활성화된 값,
믹스하는 방식이 이 믹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 레졸루션 포커스입니다. 해당 방법에서는 여러 스케일의 여러 스케일에 대해서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멀티 레졸루션 포캐스팅 헤드를 도입을 했고요. 결국에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여러 개를 둬가지고 각기 다른 포캐스팅 호라이즌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중에는 이런 다양한 포캐스팅 호라이즌을 예측하도록 하고 그런 이 다양한 아웃풋에 대해서 포캐스팅 에러를 집계를 한 다음에 로스를 계산함으로써 모델의 일반화를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예측을 할 때는 멀티 레졸루션 앙상블 러닝을 통해 가지고 각 예측된 시점에 대해서 앙상블에서 좀 더 예측의 경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결국에는 이 해당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성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멀티 레졸루션을 다룰 수 있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계산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또 많아집니다. 그럼 사실상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랑 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퍼런스에서는 이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다 계산한 다음에 뭐 평균을 낸다든가 그런 이제 어그리게이션하는 방법을 사용하진 않고 있고 인퍼런스 위에서 새로 제안하는 그리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디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는 아래와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t만큼의 인풋 시계열을 가지고 이 MOE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포캐스팅 호라이즌을 예측할 수 있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1, 8, 32, 64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인퍼런스 때 예측하고자 하는 이 포캐스팅 호라이즌의 최종 길이는 100이라고 했을 때 1, 8, 32에서 모두 계산해서 어떤 100만큼의 길이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은 예측 기간 100을 초과하지 않는 가장 큰 포캐스팅 호라이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1, 8, 32 중에 100보다 작은 하지만 가장 큰 포캐스팅 호라이즌은 64이기 때문에 이 HTL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64만큼의 길이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64만큼의 길이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인풋 시계열이랑 예측된 이 64의 시계열을 가지고 오토리그시하게 다시 얘를 입력 시계열로 사용해서 다음을 예측하게 되는데 남은 길이가 이제 36만큼이니까 36을 초과하지 않는 가장 큰 포캐스팅 호라이즌 64는 아니고 32가 가장 크니까 다음 t 플러스 64의 인풋 시계열을 가지고 32만큼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6 시점만큼 예측을 하게 됐고 나머지 4가 남게 됐는데요. 4를 초과하지 않는 가장 큰 포캐스팅 호라이즌은 사실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이 H 100을 채우기 위해서는 64, 32, 1을 4번 예측함으로써 예측 길이의 100을 한 번에 예측을 하는 오토리그시하게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그리디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퍼런스 시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 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사실 다음 시점을 예측하는 그런 과정보다 굉장히 굉장히 더 먼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이런 64 같은 경우가 좀 더 굉장히 어렵고 학습하기 어려운 그런 이 포커싱 호라이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든 간에 오토리그시하게 예측을 하는 거는 매한가지지만 첫 번째 64를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이 앞에 시점을 예측하는 것보다 뒤로 시점을 예측할수록 좀 더 불확실할 텐데 이런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그 다음을 또 예측을 한다라는 게 사실 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입니다.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그런 시결이 들어왔을 때 이상치에 대해서 로버스트니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버로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가 이제 휴버로스이고, 휴버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L1과 L2 규제를 좀 적절히 혼합을 한 그런 로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휴버로스만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떠한 로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프레딕션 에러, 그러니까 휴버로스에만 최적화에만 집중을 하면은 이 엑스퍼트 간의 로드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로드 임밸런스 문제라고 하면은 이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이 라우팅 콜aps라고 의미를 하는데, 결국 학습 단계에서 모델의 일부 엑스퍼트만 주로 선택하고 다른 엑스퍼트들의 학습 기회를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엑스퍼트가 골고루 학습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사용하기 쉬운, 좀 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엑스퍼트만 선택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라우팅 콜apse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억실러리 로스를 추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억실러리 로스 같은 경우는 이 엑스퍼트만큼 이제 FI랑 RI를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N 개수만큼 곱한 것을 억실러리 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FI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엑스퍼트 I에게 할당된 토큰의 비율,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토큰이 엑스퍼트 I에게 얼마나 할당이 되었는가를 보고 있고, RI 같은 경우는 그런 엑스퍼트에게 토큰이 할당될 확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엑스퍼트가 토큰이 할당될 확률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그런 할당된 토큰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할당될 확률이 비슷하고 할당될 토큰도 비슷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억실러리 로스를 사용해서 라우팅 콜apse 문제를 줄이고자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최종 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오토리글스 로스, 그러니까 프레딕션 에러를 다루는 이 휴버 로스랑 이 억실러리 로스를 같이 결합해서 최종적인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타임 300 빌리언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이런 타임 메모리 모델 구조를 구축을 해놨고, 그런 모델 구조를 사전 학습하기 위해서, 결국에 파운데이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광범위하고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경우는 최근에 이전의 파운데이션 모델도 이제는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시계열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다양한 출처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계열 데이터셋을 수집을 했지만, 그냥 데이터셋 품질이 어떤지는 고려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 결국엔 이러한 데이터의 품질이 모델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학습 과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나서 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정지하는 어떤 데이터 클리닝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다 하고요. 그렇게 정지하고 나서 구축된 이제 시계열 데이터셋이 타임 300 빌리언 데이터셋이고, 해당 데이터셋에는 뭐 에너지, 파이낸스, 헬스케어, 네이처 등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 걸친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하면서, 또 이제 데이터셋 그 양과 다양성을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일부 신테틱 합성 데이터도 포함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테이블이 이 타임 300 빌리언 데이터셋에 포함되고 있는 도메인마다의 어떤 크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런 데이터 클리닝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미싱 밸류 프로세싱과 인밸리드 옵저베이션 프로세싱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미싱 밸류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이전의 연구들 같은 경우는 결측값이 존재할 때 어떤 평균 값으로 대체한다든가 어떤 값을 추가로 사용을 하면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에 원래 시계열 패턴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밑에 같이 예시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할 때 이전 연구들은 뭐 NAN이나 인풋 값으로 되어 있는 값을 뭐 평균 값이나 뭐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NAN이나 인풋 값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인풋 시계열이 구성되지 않도록 하이 시퀀스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AN 쪽이 원래 뭐 인풋 윈도우를 구성한다 했을 때 여기를 대체값을 넣어가지고 하나의 인풋 윈도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지만 해당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예 윈도우가 구성이 되지 않도록 시퀀스를 아예 나눠버리는 겁니다. 시퀀스를 나눠버려서 예를 들어서 인풋 윈도우가 사이즈가 2라고 했을 때 1.2, 3.5는 인풋 윈도우로 구성이 되지만 3.5 NA는 인풋으로 구성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1.2, 3.5 하나 인풋 윈도우 구성이 되고 4.6, 5.7 하나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6.8, 7.9 하나, 7.9, 8.0 하나 이렇게 인풋 윈도우가 구성되도록 하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밸리드 옵저베이션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왔을 그런 이제 결집값들을 그냥 수집 시스템 자체에서 0으로 대체를 하거나 다른 상수로 채우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는 그냥 0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앞에 등장하는 수치 아니면 뒤에 등장하는 수치를 채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델이 유효한 패턴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일정한 값이 계속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채워지거나 그 앞뒤 값으로 채워지는 그런 케이스들을 필터링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인풋 시결이 다음과 같이 예시가 있을 때 처음에 일단 0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미싱 밸류를 혹시 0으로 대체하지 않았는가, 왜냐면 0으로 대체하지 않았는가를 보고 이 인풋 시계열에 대해서 1차 차분, 그 다음에 2차 차분에서 0의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혹시나 반복되는 그 앞뒤 값을 채워서 반복되거나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시계열적인 패턴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입력 시계열이 구성이 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예시가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어떤 고정된 길이 윈도우로 나눠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윈도우 길이가 4라고 했을 때 1.2, 1.2, 1.2, 4.6입니다. 이 윈도우 안에서는 0이었기 때문에 제로 레이시오는 0. 그래서 이 첫 번째 제로 레이시오 같은 건 괜찮은데 1차 차분을 하게 되면은 0, 0, 3.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길이가 3인데 3 중에 0이 두 번 등장하게 돼서 확률적으로 0.67 등장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전에 설정된 인계값을 초과하면 해당 윈도우는 폐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인계값을 0.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1차 차분의 제로 레이시오 자체가 0.2 이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윈도우는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인 6.8, 7.9, 8.0, 9.1을 봤을 때 일단 윈도우 내에서 0은 없기 때문에 제로 레이시오는 0이고 1차 차분하게 되면 1.1, 0.1, 1.1입니다. 여기서도 0은 없기 때문에 1차 차분 제로 레이시오도 0, 2차 차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1이기 때문에 여기도 0이었기 때문에 2차 차분 제로 레이시오도 0이 됩니다. 결국에는 해당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0으로 채우나 연속적인 값으로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채워진 윈도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윈도우는 유효한 시퀀스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유효한 시퀀스만 뽑아가지고 연속된 그런 윈도우 시퀀스는 하나의 시퀀스로 결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컨피그레이션 앤 트레이닝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모델이 갖고 있는 총 파라미터는 2.4 빌리언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큰 모델이지만 이 믹처 오브 엑스퍼트 방법을 사용했을 때 활성화된 엑스퍼트만 봤을 때는 약 1빌리언만 활성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각 예측 시점에서 약 1빌리언의 파라미터만 실제로 사용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타임 MOE 같은 경우는 베이스, 라지,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구성을 했는데, 타임 MOE의 울트라 같은 경우는 8기가 미만의 VRAM을 가진 일반 소비자용 GPU에서도 충분히 인퍼런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랑 라지라는 두 가지 더 작은 모델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메모리의 베이스, 라지, 울트라에 대한 수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봐주시면은 볼게요. 여기서 엑스퍼트 수는 8개로 두었고, 그 8개 중에서 활성화된 엑스퍼트는 2개로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 배치 사이즈는 1024로 두고 10만 스텝 학습을 했고요. 최대 시퀀스 길이는 4096으로 제한을 했고, 멀티 포캐스팅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18, 32, 64 총 4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옥실러리 로스의 개수 알파는 0.02, 뭐 아담 더블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특이점이 BF16 프리션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결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메인 리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인 리저트 중에 먼저 제로샷 포캐스팅 성능입니다. 이 제로샷 포캐스팅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전에 파운데이션 모델들 모이라이, 타임스 FM, 모멘트, 크로노스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0% 이상 MSE가 감소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모델 사이즈가 큰 크로노스 라지, 모멘트, 모이라이 라지랑 비교했을 때도 각각 23%, 30%, 11% MSE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 타임 시리즈뿐만 아니라 그냥 LM도 그렇고 여러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에 사전 학습하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성능이 증가한다,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인데요. 이 타임 MOE 베이스, 라지,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 베이스보다 라지보다 울트라가 좀 더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 크기가 확장됨에 따라서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디스트리뷰션 포캐스팅입니다. 인디스트리뷰션 포캐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포캐스팅 연구에서 사용하고 하는 6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 뭐 ETT H1부터 H2, M1, M2, 웨더, 그다음에 글로벌 템프 이렇게 사용해서 비교를 했고요. 이때 좀 특이점은 결국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파인 튜닝 할 때 반복적으로 해서 완전히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타임 MOE가 사전 학습된 타임 MOE를 가지고 1에포크만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좀 특이점인데, 이 1에포크만 파인 튜닝 했음에도 베이스라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포캐스팅 연구들이고요. 아이 트랜스포머, 타임 믹서, 타임 스냅, 패치 TST, 크로스포머, 타이드, 디리니어, 패스포머 이렇게인데, 이런 일반적인 풀샷으로 수행한 포캐스팅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평균적으로 24% 정도의 MSE가 감소가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 1에포크만 파인 튜닝한 건 좋았는데 나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파인 튜닝한 결과도 같이 비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먼저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MOE 레이어를 그냥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대체한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스파스하게가 아니라 덴스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덴스하게에서 굉장히 계산되는 파라미터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0.26에서 0.272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임 MOE 베이스에서 멀티 레졸루션 아웃풋 레이어를 제거를 하고 호라이즌 32, 그러니까 결국 32만큼만 예측하는 그런 아웃풋 레이어만 사용했을 때 좀 더 성능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 32, 64의 리스티브 호라이즌을 가진 4가지 멀티 레졸루션 아웃풋 프로젝션을 선택한 것에 대한 비교가 아래와 같은데요. 모두 다 사용했을 경우 1만 사용했을 경우, 18만 사용했을 경우, 18, 32만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이게 32만 사용했을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성능을 봤을 때 모두 다 18, 32, 64의 호라이즌 모두 4가지를 다 사용한 게 더 성능이 좋았고, 당연히 이제 뭐 18, 32, 64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사용하게 되면은 속도면은 이제 증가를 하겠지만,
이 성능에서 봤을 때 이 성능과 추론 속도 모두 최적의 결과였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레이닝 로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타일입니다. 휴버로스를 사용한 모델이 그냥 일반적인 MSE 로스를 사용한 것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상치에 좀 더 견고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휴버로스가 더 좋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억실러리 로스를 제거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감소했고 결국에는 라우팅 콜apse 문제가 발생해서 성능이 안 좋아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억실러리 로스를 빼고 나서 라우팅 콜apse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엑스퍼트에 액티베이션 됐는지에 대한 비교는 좀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애널리시스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덴스랑 스파스한 모델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뭐 앞서서도 덴스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성능을 비교를 했었지만 여기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 트레이닝 코스트랑 인퍼스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또 비교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스파스 레이어를 동일한 수의 파라미터를 가진 덴스 레이어로 대체를 해서 비교를 했고, 동일한 학습 설정하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세 가지의 덴스 모델을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덴스 모델하고 스파스 모델인 타임 메모리랑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78%의 트레이닝 코스트와 39%의 인퍼스 코스트를 절감했다라는 것을 밑에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데이터 스케일링인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에 학습되는 데이터셋 사전 학습되는 데이터셋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장표입니다. 결국에는 뭐 타임 MOE가 더 훌륭하긴 한데 타임 MOE만 그런 게 아니라 어, 모든 파운데이션 모델이 데이터셋 사이즈가 커지고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성능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 중에 매 20밀리언의 타임 포인트마다 체크 포인트를 저장해서 그런 성능 추이를 비교를 했고요. 이때는 더 큰 데이터셋에서 모델 크기 관계없이 작은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결국에는 데이터 양과 모델 파라미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나은 예측 정확도를 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프리시전인데요. 이 플러스 32 프리시전으로 학습을 한 모델하고 앞서서 BF16을 사용했었다고 했는데 BF16을 사용한 경우랑 비교를 했습니다. 예측 성능 같은 경우는 조금 유사했지만 BF16을 사용한 경우가 학습 속도가 12% 향상이 되었고 메모리 소비는 20%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BF16에다가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플래시 어텐션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저희 연구실에 이제 천재원 석사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의 그 메모리 사용량이랑 이제 이 추론 속도를 줄여주는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 학습 속도가 23%, 추론 속도가 19% 추가로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타임 MOE가 모델 성능도 좋지만 효율적인 그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덴스 레이어가 아닌 스파스한 레이어도 사용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30을 BF16을 바꾸기도 하고 플래시 어텐션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더 효율적인 모델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실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방법론하고는 별개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다음은 스파시피케이션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된 이 엑스퍼트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수행했는데요. 아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EDGH1부터 EC2, M1, M2, 웨더, 글로벌 템프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 레이어마다
활성화되는 엑스퍼트에 대한 액티베이션 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피규어인데, 그래서 여기서 저자들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동적으로 서로 다른 엑스퍼트들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각 엑스퍼트들은 고유한 지식을 학습하는 데 특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집적인 활성화 패턴은 모델이 각 데이터셋의 특성에 맞춰 학습된 표현을 적응시킨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액티베이션 맵만 봤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사실 ETT H1, H2, M1, M2 같은 경우는 이 수집된 프리커시만 다른 거지, 사실 이 수집된 환경은 똑같거든요. 그럼 사실 같은 양상을, 그러니까 여튼 같은 도메인인데, 그러면 같은 양상을 띄어야 저희가 조금 엑스퍼트들이 그런 도메인에 맞춰서 그런 고유한 지식을 잘 학습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이 네 개의 연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그럼 사실 다른 도메인의 이런 시계열 데이터들하고도 엄연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엄연한 차이도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사실 이 저자들의 해석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는 않은 그런 피규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저자들의 주장하고자 했었던 이 엑스퍼트마다의 그런 이 널리지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에 좀 반대되는 그런 피규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엑스퍼트 수에 대한 그런 민감도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8개의 엑스퍼트를 가지고 그중에 탑 2, 두 개의 엑스퍼트를 선택을 하는 방식을 이제 타임 MO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K의 수를 늘려가면서 뭐 하나만 사용한다든가 4개, 6개, 8개 전부 사용한다든가, 8개 전부 사용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냥 댄스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K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은 사실 미미한 변화지만 추론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엑스퍼트 수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성능 면에서도 추론 시간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테이블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로샷 포캐스팅에 대한 시각화 결과이고요. 그 중에 ETT H1만 가지고 왔는데, 위에가 이제 타임 MOE, 여기가 모이라이, 크로노스, 모멘트, 타임스 F입니다. 그래서 타임 MOE가 다른 모델들 대비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부분을 좀 더 잘 예측을 한다. 그런 이제 트렌드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표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은 결국엔 이 타임 MOE는 이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할 때 믹처 오브 엑스퍼트 MOE 기반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면서, 이 MOE 아키텍처를 통해 이런 대규모 파라미터를 덴스가 아니라 스팔스하게 사용하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멀티 레졸루션 포캐스팅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포캐스팅 호라이즌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 타임 MOE를 통해 가지고 계산 비용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300 빌리언이라는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계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데이터 클리닝 파이프라인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그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그런 이질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모두 다뤄야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특징상 MOE 기반의 그럼 엑스퍼트들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액티베이션 맵의 결과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뿐만 아니라 포캐스팅 모델도 그렇고 일반적인 최근 이제 시계열 연구 분야에서는 이 포인트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 수행한 다음에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게 이
퍼터베이션 인베리언트라고 해가지고 사실 트랜스포머가 시간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기보다는 그냥 이 포인트마다의 정보 관계를 본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그런 주변의 그런 시간적인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포인트 단위가 아니라 패치 단위로 다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사실 최근 이제 연구로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패치 단위가 아니라 포인트 단위로 다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물론 이제 이 채널 인디펜던스가 포캐스팅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채널 인디펜던스가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이제 연구적으로 좀 많이 나왔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은 사실 포캐스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 변수들에 대한 이런 상호관계를 아예 무시한 채널 인디펜던스로 다루는 게 사실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널 디펜던스로 접근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사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던 게 제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모이라이인데 모이라이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견해였고요. 여기까지가 타임 MOE에 대한 저의 이제 논문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